존경하는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단계국에서 국민저항본부, 또 국민저항본부에서 탄생했던 새누리당, 우리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서북청년단 국결사대장 정함철입니다. 그 지난 단계국 집회 때부터 함께 했었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 창당된 이후에 강원도당위원장의 직임을 맡고서 지금까지 맡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그 3월 10일 헌재 앞 그 항쟁에 대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족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인 내용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기자회견을 우리 취소하고 오늘 이 자체적으로 우리 TMT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 이제 당부의 말씀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3.10 항쟁 당시 그 진상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언급할 부분은 3.10 항쟁 당시에 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이 네 분께서 이제 그 희생이 되셨죠.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는데, 정말 그때 그 상황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희생당하신 그 우리 동지님들, 그분들이 원언을 우리가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원언을 더 이상 우리가 욕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숱하게 이제 또 분열을 거듭해서 지금의 우리 태극기 민심이 사분오열된 이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문재인 정권, 저는 간첩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첩 문재인 정권이 공언을 했던 이제 보수 괴멸에 대해서 그 수순들이 이미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제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것이 우리 특정 조직에 의해서 어떤 조직적인 동원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태극기 동지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일반 이제 언론에서는 온갖 왜곡과 거짓된 선동으로 그 국민의 민심을 흐려왔지만, 한 번이라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때의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 참여했던 한 분 한 분들의 그 열정, 그 순수한 열리들을 아마 다 느끼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3월 10일 그 항쟁 그 당시 우리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전혀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던 이제 그 탄핵 인용이라는 그 결과가 나올 때 아마 지금도 전 세계 언론들도 다 같이 이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제 뭐 8대 0이라는,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적인 이제 판단만 하는 곳이 또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민심의 흐름조차도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뭐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태극기 민심, 우리가 태극기 왜 들었습니까? 지난 한겨울 11월부터 그 수개월 동안 눈보라를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저 종북 세력들, 저 불순한 그 언론 노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아무리 여론을 조작하고 그 국민을 선동하고 할지라도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우리 태극기 민심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억울한 부분들, 그리고 그분이 잘못한 부분도 혹 있겠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가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키기에는 결코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현실이라든가 북핵을 위협이라든가 각종 이제 이런 역사적 그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이 모였던 그 태극기 민심이 나중에 3월 1일 날 모두가 아는 것처럼
뭐 500만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은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동대문부터 남대문까지 그 정말 꽉 채웠잖아요. 그리고 광화문 일대까지. 그 역사적인 아마 대한민국 역사 유래로 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 때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태극기 민심을 보이고 우리의 민심, 여론의 그 진정한 여론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태극기 민심,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 애국 국민들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완전히 외면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 결과가 8대 0이었죠. 단 한 사람의 재판관도 우리 태극기 민심, 우리의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탄핵이 우리가 기각되고 그다 각하되기를 바랬지만 인용이라는 부분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8대 0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니 지금도 솔직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그때 나왔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태극기 민심을 앞장서서 리드했던 분이 바로 정광용 그때 국민자강본부 대변인입니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는 비폭력 저항이다. 절대 우리가 태극기를 든 이상 태극기를 든 국민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매 집회마다 강조하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집회 동안에 몇몇 개개인분들이 일탈적인 행동을 통해서 뭐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다든가 주변의 어떤 건물에 어떤 위해를 가해가지고 어떤 이제 입건이 되는 그런 사례는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단계국이라든가 그 태극기 집회 자체가 정말 통제되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부가 이제 뭐 임명을 받아서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었고,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자 개개인이 어떤 그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너무나도 분통을 했는데, 그래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 가지고 모이는 곳이 있구나. 그 소식을 듣고 또 언론에 대해서 간간히 방송되는 내용을 보고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였던 것이 그 100만이 넘는 그 태극기 민심을 결과에 일궈내는데, 그 과정들에 어떻게 그분들의 그 일일이 개개인의 일탈적인 행위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집회 신고했던 지도부에서 어떻게 그걸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행진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정광용 대변인에 대한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3월 10일 항쟁 그 이전에 수차례에 있던 그 집회 과정에서도 태극기 집회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법적인 폭력 행위, 그 불법적인 행위들을 했었다는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제 폭력을 어떤 그 폭력적인 그리고 그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그 불법 시위 도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체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지도부에서는. 저도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강원 본부장이었죠. 탄기국 강원 본부장, 그리고 국민자강본부 이제 강원 본부장 자격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차량을 다 섭외를 해서 저 위에는 속초에서부터 고성에서부터 동해, 그 뭐 춘천, 화천 거기서 우리 원주까지 다 이제 차량을 이제 그 참여하실 분들의 인원을 파악을 해서 각 지역별로 차량을 배차해 가지고 제가 그 전체적인 그 강원도에서 출발한 모든 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인솔 책임을 제가 졌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당연히 모르죠. 거기 다른 속초나 동해나 아니면은 뭐 춘천, 화천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죠. 당연히. 처음 뵌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지만 우리가 이 뜻은 하나로 뭉쳤고 제가 인솔로서 이제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최대한 이제 제가 하는 방침이나 이런 걸 최대한 이제 따라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찰 공소장 내용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언급된 내용처럼 마치 이제 우리 태극기 집회가
매번 어떤 이제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그 상습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허위로 꾸며진 사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정보관들을 비롯한 그 경비 관계되는 경찰들도 현장에서 다 보셨잖아요. 과거에 우리 태극기 집회와 이제 비교했을 때, 과거 촛불 집회, 그때 당시도 뭐 그 광화문 일대에서는 이제 촛불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들이 집회하는 모습들 보십시오. 그들 야간 자정을 넘겨서까지 불법적으로 경찰 등과 대치하면서 그런 폭력들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러죠. 뭐 한 사람도 입건이 없었다고. 아니 이미 시간까지 어겨가면서 그 야간에 그 경찰 저지선까지 뚫고 청와대로 향하겠다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경찰들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고, 이미 과거에는 그들이 준비했던 온갖 쇠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죽창으로 해가지고 실명된 그 현직 경찰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들 집회 시위에 일을 해왔던 그 행태와 우리 태극기 민심에서 이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태극기 집회 행태를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어디 우리 태극기 집회를 폭력적인, 그 상습적인 이런 집단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지금 우리 그때 탄기국가 국정원, 국민저항본부 집행부였던 정광용 대변인, 그리고 손상대 그 사회자님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많은 우리 애국동지들이 계셨죠. 현재 그 두 분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3.10 항쟁만큼은 우리 태극기 민심이 모두가 하나로 뭉쳤을 때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로 뭉쳤었고, 그때는 물론 이제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지금 뭐 조원진 의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들도 많으셨죠. 그 여러 의원들이 함께 이제 뒤늦게라도 우리 태극기 민심에 참여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실 하나였습니다. 3.10 항쟁만큼은, 그리고 3.10 항쟁으로 인해서 희생됐던 그 네 분의 정말 그 구국적인 그 원혼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가족분이 예외가 되었던 그 유족분들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가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현재 이제 당장 다음 주죠. 다음 주 8월 16일 날 지금 정광용 대변인과 이제 손상대 사회자님에 대한 그 재판이 3차 공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지금은 많이 이제 사분 오열돼 있고 많이 이제 분열돼 있지만 그 모든 분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결코 예외 아닙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만약에 만약나 제가 인솔해 왔던 우리 강원도에서 인솔해 왔던 분 중에 누구 한 분이 그렇게 희생을 됐다면, 아니면 크게 다쳤더라면 제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3월 10일 항쟁만큼은 정말 이게 결코 우리가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는 그분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의 명예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법정 재판 과정에서 중형을 받는다든가 정말 구속되는 그 사태까지 이제 지금 이미 구속 재판 중이지만 만약 구속의 형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이거는 우리 모두에 대한, 우리 태극기 집회 참여했던 모든 국민들에 대한 검찰의 그런 결정이 될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3.10 항쟁 당시에 있었던 경찰 당국의 계획적이었던 아니면 뭐 우연이었던 간에 그들이 자행했던 그 과실에 대한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대한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그 락TV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3.10 항쟁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마 영상을 다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그 3.10 항쟁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공용 재물 손괴 미수죄 혐의로
저도 이제 그 조사를 받았는데, 물론 저는 뭐 최근에 검찰에서 그 기소유예라고 이제 통지가 왔더라고요. 기소유예는 이제 죄가 되지만 이번에 한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 내용인데 참 황당한 내용이죠.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10 항쟁 당시에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8대 0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고 있는 각 모든 나라에 있어서 이거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이제 8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모두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 격분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분노를 넘어선 문제 아닙니까? 왜? 나라가 끝장나는데, 네? 나라가 끝장났는데 일국의 대통령마저도 그 거짓된 여론 선동과, 네? 그 왜곡 조작된 그 증거 자료들, JTBC에 의한 그 조작된 그 증거 자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네? 그 대통령조차도 저렇게 정말 무참히 짓밟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이전에 인간이고 한 여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의 권리, 그 영유해야 될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무참히 짓밟힌 그 현장에서 그러한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정광용 대변인도 분명히 그런 얘기는 했었죠. 만약에 인용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혁명의 주체가 될 거라고. 그때 당시도 분명히 그랬죠. 문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든가 각하가 되게 된다면 문재인 뭐라고 했나요? 그들도 혁명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가 말했던 혁명은 그건 실체적인 혁명이에요. 그들은 이미 과거에 숱한 그 불법 민노총에 의한 그 민주노총 주도의 그 조직적인 전위대들이 있잖아요. 매 시위 때마다 복면을 쓰고 죽창과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서 때로는 화염병까지, 과거에는 경찰을 향해, 공권력을 향해서 그들의 장애했던 온갖 폭력 행위들, 이미 그들은 조직화되고 훈련되어 있는 그런 전위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는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는 단순한 말의 의위에 있던 발언이 아니라 그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반면에 문재인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정광용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었죠. 또 우리도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눈 놓고 있어야 됩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면 우리는 태극기 민심은 인용이 됐으니까 다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고요. 우리가 그러려고 그 한겨울에 그 수십만 수백만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러 우리가 외쳤겠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우리의 그 분노는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하늘까지 정말 치솟을 만큼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래서 각자의 혁명 주체가 돼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자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 중심에 그 정광용 대변인 본인이 먼저 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 그분의 판단은 이제 계속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3.10 항쟁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는 순간 저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그 눈물이 앞을 가렸고, 진짜 모든 국민들이, 우리 함께 참여했던 모든 태극기 민심들 다 같이 함께 느꼈던 문제겠지만, 저도 도대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가 이렇게 그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자. 바로 그 길은 저는 종북 세력들, 탄핵을 찬성하고 있던 그 촛불 집회, 그 세력들의 실상 그들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 저는 제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저는 그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종북 세력들, 제가 싸워왔던 불순 세력들과 항상 그들과 저는 대면하면서 그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드러운 위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에게 제가 죽임을 당할 생각에 그때 당시에 저는 그 현장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그때 경찰에서 우리가 차단막을 치고 있었죠. 우리 헌법재판소 바로 맞은편 쪽으로 치고 있었는데, 우리 좌측으로는 촛불 집회 걔네들이
걔네들이 이제 광화문 쪽에서 거기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그쪽에서 그들은 또 집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헌재 그 사거리 거기를 대치점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경찰이 이제 다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경찰도 가포 비상령을 내렸었죠. 경찰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 촛불 집회 쪽으로 처음에 뭐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제가 지하도로 내려갔는데 경찰이 다 막고 있더라고요. 막고 있길래 결국은 제가 이제 물론 태극기를 들고 양손 태극기를 들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서북천나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쪽 광화문 방향으로 제가 방향을 틀고 나가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막지 않더라고요. 설마 했겠죠. 누가 이제 그쪽 이제 촛불 쪽으로 가려나 했겠죠. 저는 이제 글로 가서 그들 집회하는 그 단상을 향해서 저는 걸어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서. 물론 저를 알아보는 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애워싸고 저기 온갖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 협박을 하길래 당연히 뭐 그런 거에 주눅들 저도 아닐 뿐더러 저도 그럴 각오로는 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갔지만 이제 경찰들이 이제 소란 나는 뭐 소식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저를 애워싸고 결국은 이제 제 뜻이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서 제가 우리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일부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뭐 격분해서 차 위로도 올라가 있었고 이제 차를 밀기 위해서 이제 충돌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우리 태극기 동지들이 쇠파이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들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집회 현장에 가장 이제 경찰과 충돌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제일 전면에 서가지고 제일 전방에 가가지고 우리가 추구했던 비폭력 저항을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그걸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현장에서 다 보셨고 이미 찍혀져 있는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일부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쇠파이프를 들고서 뭐 경찰 차 유리를 깬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 향해서 쇠파이프 휘두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들에게 가서 설득을 했죠. 이건 아니라고. 우리는 비폭력 저항을 외치려고 한 거 아니냐고. 길거리가 죽을 각오로 우리가 불의한 공권력에 맞설 수는 있을 망정 우리가 불법적인 폭력 행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쇠파이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성큼 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걸 회수를 해서 경찰에게 그걸 던져줬습니다. 그런 회수가 한 10여 차례가 계속 진행됐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오히려 저에게 뭔가 또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전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지 않고. 이게 저에게도 폭력 위해를 가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있던 우리 태극기 동지님들이 저분은 우리 지도부다. 우리 지도부의 집행부 사람이기 때문에 줘도 된다. 줘라.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니까 그 사람도 마지못해서 저한테 이제 주고 또 그걸 빼앗아서 이제 경찰에게 던져주는.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일을 제가 그 현장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 차가 이제 뚫려서 한쪽이 이제 방어벽이 뚫려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경찰이 막고 있으니까 참태선 진입을 못하니까 거기에 서 있던 이제 경찰 버스 유리를 깨고서 그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반대편 쪽에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유독 그분들 나올 때마다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무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밑에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차 위에 있다가 뛰어내려가서 그 경찰차 안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경찰차 안에 이제 보통 이제 양쪽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의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자들 다 떼놓은 거예요. 의자가 다 탈거된 상태에서 가운데 반대쪽 뒤편으로 보니까 이제 쇠파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장대, 네? 그리고 또 톱이 연결된 장대부터 해서 흰 로프, 사다리, 각종 이제 뭐 폭력도가 됐던 이런 것들이 절벽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우리 창문으로 넘어와서 입구로 나오는 분들한테 그 쇠파이프 들고 나가면서 지워주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꺼내가 찍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찍지 마시라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에는 이분이 혹시나 우리가 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인가 싶어서 제가 이게 사진 증거 남기는 게 우려할까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리 편이라 생각하고 저는 휴대폰 바로 접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게 나와서 이제 나오고, 그다음부터 제가 절대 나누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 됐는데, 그 이유는 안 났지만, 이미 나왔던 것들은 다 회수해서 이제 경찰에 다 넘겨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차량을 이제 경찰 버스를 이제 잡아당겼던 하얀 로프들 있잖아요. 그게 다 경찰 버스 안에서 다 나왔어요. 그 모든 게. 사다리도 그거 다 경찰에서 다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놀랬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 새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사다리, 로프, 그 큰 물건들을 우리가 다 전국에서 이제 버스로 이동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한 번도, 최소한 저는 강원도에서 인쇄로 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제 그런 걸 준비한 사실이 없거든요. 우리가 들었던 건 태극기 봉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봉. 물론 알루미늄 된 봉도 있었지만, 네? 그런 태극기가 이제 매달리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담당 수사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 경찰관들이 그 집회를 평화롭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혼란스러운 걸, 이걸 그 질서 유지시켜줘야 될 경찰관들이 왜 그런 그 폭력 시위 도구들, 그런 것들을 그 차량을 전진 배치를 해놔가지고 시위대로 하여금 그걸 탈취하게끔 왜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내가 그들에게 항의를 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저보고 제가 지어낸다고. 상상 속에 지어낸다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하냐고. 나 이런 말 하기에 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직접 들고 나오신 분이 한두 분입니까? 그런 거짓말 하는 걸 내가 그때 수사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경찰관들이 이거 더 계획적인 게 있었구나. 그걸 더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분의 희생자 중에 3분은 압사에 의한 사망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한 분은 그 스피커 있죠. 그 소음 관리용 이제 그 스피커가 추락을 해가지고 거기 스피커에 이제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근데 현장 영상을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그랬죠. 그 좌파 언론들 JTBC나 이제 좌파 언론들 통해서는 이제 방송됐던 게, 우리가 그것도 거기 차벽을 향해 서 있던 그 버스가 차문이 열려 있었고 키가 안에 꽂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집회 참여했던 한 분이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꽂혀 있는 차 키로 시동을 걸어서 거기 앞에 이제 방호벽, 차단벽을 이제 수차례 이제 충격을 가하면서 이제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 앞에 있던 그 2대가 있었습니다. 2대가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전북 경찰청, 전라북도 이제 경찰청 소속의 소음관리 차량이었고, 오른쪽에 있던 차량은 이제 서울 경찰청 소속의 이제 소음관리 차량이었습니다. 그 2대의 스피커가 우리 그 집회 무대 방향으로 원래 서 있었어요. 2대가 나와서 그게 차 안에서 이제 인입이 될 수 있는,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위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경찰의 어떤 메시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집회를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라든가 각종 경찰이 발언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피커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 올라와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우리가 탈취됐던 이제 버스로 인해서 충격을 가했을 때 전북 경찰청에 있는 그 스피커가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던 거는 이제 영상에서 봐서 다 보여집니다. 확인될 수 있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2개 다 이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한쪽 차를 충격을 받다 보니까 전북 경찰청에 있던 이제 그 스피커가 많이 이제 흔들어져가지고 기울어진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찰청 이제 스피커는 그대로 있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진입한 이후에 이 스피커가 언론에서는 바로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바로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던 그 시민이 거기에 맞아서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충격을 가한 다음에 운전자가 내린 그 차에서 내린 이후에 한 13분이 지난 시점에서 스피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떨어지기까지 그 이전에 보면은 서울경찰청 차량에 그 스피커가 올라와 있다가 이게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중간에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때는 우리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차단막을 뚫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서
거기 현재 그 로탈이죠. 헌법재판소 그 사거리 로탈은 중앙까지 사람들이 진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스피커를 방향을 틀었어요. 틀어가지고 안쪽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경찰이 방송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 두 차에 있어서 서울경찰청 차량은 관리자가 있었어요, 현장에. 그 관리자가 당연히 스피커를 방향을 틀어서 왜 이미 시위대 분들이 그 차단벽을 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 향해 가지고 경고 방송할 목적으로 틀었으면은 바로 뒤에 있던 전북경찰청 이제 거기 소속 그 스피커를 그것도 함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동작을 했는데 동작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때 고장이 났던지. 그러면 당연히 스피커가 왜 안 돌아가지 하면서 당연히 다음 관리자가 나왔겠죠. 나와서 봤겠죠. 자기가 관리하는 차량이니까. 그 스피커 기울어져 있고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가지고 그걸 빨리 안전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충격에 의해서 나사가 풀렸다면 다시 쪼으든가 빨리 아니면은 그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그 주변에 이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혹시나 사고 위험에 대해서 그게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일반적인 시민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그걸 대처를 하고 안전 위험을 알리고 이제 그걸 하는데 경찰 당국이 그것도 그 상황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네? 그것도 8대0이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그 만국적 판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 태극기 민심들이 분노하고 격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스피커가 기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자가 그걸 외면을 했어요. 그게 고의가 됐든 네? 아니면 뭐 실수를 했다라고 이 변명이 됩니까? 실수했다 그건 과실치상이 될 것이고 아니면 미필적 고의가 됐든 결국 그 스피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동작이 안 됐으니까요. 서울경찰청 스피커는 분명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미 진입되어 있는 우리 그 시민들 향해서 경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그 경찰에 대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 유가족분들도 이 내용을 다 본 걸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사실 그분들도 그 경찰 당국에 대해서 그 사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묻고 해야 되는 게 옳죠. 옳은데 물론 제가 추후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우리 태극기 집회 지도부에서 그 사고 이후에 우리가 유가족분들을 케어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 바로 직후에 뭐 대선도 있었고 또 직후 대선 끝나자마자 또 온갖 분열이 또 있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유가족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좀 핑계 같지만 그래도 그럴 여력이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유가족분들 만나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하고 또 그분들도 이제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좀 다행이고 또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3.10 항쟁 과정에서 그게 스피커가 떨어지는 그 상황, 그게 소음관리, 전북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에 대한 그 관리자, 운전자나 그 장비를 관리했던 책임자는 분명히 그 사망 사건에 대한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실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들이 그 의도했던 바가 있든 아니면 뭐 고의가 아닐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경찰 당국에서 분명히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차량 안에 경찰 차량 안에 뭐 나중에 제가 뭐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마 그러니까 우리 시위대 경찰 당국에서 이제 시위대를 대처하는 훈련을 할 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시위대로 분장한 이제 경찰들이 들고 있을 이제 쇠파이프라든가 이런 걸 그 담아놓고 이제 훈련할 때 쓰기 위한 그 차량이 있다고 해요. 노후된 차량 안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걸 보관한다는데, 근데 그 차량을 이제 전진 배치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뭐 그분들은 또 그럴 수는 있겠죠. 바로 반대편에 또 촛불 집회 쪽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실 만약에 이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됐더라면 한마디로 걔네들은 그 실질적인 이제 이미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조직들이 갖춰져 있는 전위대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미. 그들 대비하기 위해서 뭐 갖다 놨다고 그게 핑계 댈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들은 전혀 마치 모르는 것처럼 네? 그런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3.10 항쟁 당시에 희생자 발생했던, 그리고 압사에 의해서 사망했던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도 경찰 당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상황을 다 예견하지 못했나요? 가포 비상행까지 내릴 정도였으면은 정말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다 고려하고서 대비를 저는 했을 거라 봅니다. 그 당연히 뭐 경찰이 어디 뭐 하루 이틀 이제 그 시위 진압훈련을 한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런 중차대한, 그리고 국가의 국군이 걸린 문제에서 그렇게 또 어르신들이 또 앞장서가지고 가는데 그걸 무작정으로 이제 그 젊은 이제 전경들에게 무조건 막아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양쪽에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이, 전면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압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 아닌가요? 네? 많은 군중들이 몰리고 또 그런 가포 비상기가 내리는 상황이라면은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어떤 뭐 우리는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했고, 물론 이제 우리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경찰 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뭐 가가지고 뭐 헌법재판소 불태우고 뭐 폭행에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준비했습니까?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라 생각이 있지, 인용을 대비한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뭘 그들에게 위해를 가합니까? 다만 정말 분노스러운 마음 아닌가요? 8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수치스러운 이 판결을 그걸 겪으면서 그래도 헌법재판소 눈에 보이는 곳까지 가서 그들 향해서 우리가 목청껏 외치면서 규탄할 수 있는, 정말 피토하라 외칠 수 있는, 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거기 헌법재판소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어진 게 뭡니까? 아무런 준비된 게 없었는데. 네? 근데 경찰은 마치 이제 우리가 아주 폭력적인, 아주 위협적인 이제 그런 이제 집단으로 보고서 그런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 몇 분이 희생될 것까지 각오하고서 그렇게 이제 무참하게 그렇게 진압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3분이 또 압사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명백히 경찰 당국의 이거는 과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당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고발한 사항이 있는데 엊그제 이제 거기 그 중앙지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18일인가요? 18일 날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그 18일 맞네요. 18일 날 제가 조사받기로 했는데 고발인 입장에서 이제 그때 당시 경찰 당국의 어떤 그 시위 어떤 관리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 고발장 내용에는 스피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버스 내에 각종 이제 집회도구를 그걸 비치를 해서 우리 격분한 시위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누군가가 쥐어줬는데 솔직히 그 쥐어준 분들 솔직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분이 우리 쪽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서 우리 그 정말 평화적인 집회를 하던 우리들을 그 격분한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폭력 시위로 변질시킬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는지 저는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확인은 안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들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진술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은 이번에 정광용 이제 대변인과 손상대 사회자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앞에서 무대에서 뭐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네? 그때 당시에 솔직히 그 상황이 막 발생했을 때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외쳤어요. 모두가 돌격 앞으로, 돌격 그 헌재로 가자고, 네? 다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격분한 마음에 제가 만약에 무대에 섰다면 저라도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했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또한 이게 그 폭력적인 이제 이런 시위로 변질된 우려를 이제 그 감지했던 우리 지도부에서는 8호기가 평화적으로 가야 된다고. 다음을 다시 이제 대선이 이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차선책이지만 그걸로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두 분을 먼저 구속했습니까? 왜 구속 재판을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풀어야죠. 네? 풀어주고서 그들이 그렇게 진짜 뭐 경찰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폭력을 처음부터 사주한다든가 준비한 게 이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찰당국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조사한 다음에 바로 우리 지도부를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했는데 하나라도 나왔나요?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 그 지도부를 구속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구속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은 이번 3.10 항쟁에 대해서 정말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서 그 경찰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걸 시인을 하시고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구속되어 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적극 석방을 해 주십시오. 석방을 해서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해도 늦지 않습니다. 석방 후에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분도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우리 태극기 집회를 대표했던 사람들이고 앞장서서 인솔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태극기 민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은 어떻게 도망가거나 그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즉각 이제 석방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 모든 애국 보수 단체가 하나로 뭉치지 않았습니까? 한 뜻과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 정말 한 번도 이제 시위라고는 나와보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만 이제 전념해왔던 사업이라든가 가정사라든가 각종 이렇게 각자의 생업에 전념해왔던 그분들이 그리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십실반 후원을 하셨고 그분들이 십실반 후원하신 그런 우린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적인 이제 버스 대절이라든가 우리가 그 거대한 집회 많은 비용이 들어간 집회들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그분들은 한 가지 순수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한 애국심의 바로 그 하나였거든요. 그럼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무대에 그게 우리가 탄기국과 그 국민저항본부 그 무대에 한 번이라도 섰던 사람들이라면 우리 태극기 민심에 나름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했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 모두가 지도부예요. 그들 모두가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 이후에 지금 대선 과정과 그 이후에 또 많은 분열 과정에서 이제 좀 사분오일돼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태극기 민심의 분열의 책임자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지금 이미 간첩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근간을 허물기 위해서 발아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누군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은 분열할 때라고. 마음껏 분열하자고. 그 분열 속에서 다시 다져진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애국 국민들 처음 참여했다 태극기 집회 정말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해외 동포들마저 십실반 후원하면서 일부 그 태극기 집회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국내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 우리 애국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이 분열해야 될 때입니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이미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시죠? 무슨 일들을 했는지.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기 위해서 그때 당시 국정원을 얼마나 심각하게 무력화시켰습니까? 뿐만 아니죠. 김정일과의 어떤 면담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포부 줬던 건 이제 고사하고라도 어찌 보면 이미 그때 2004년도에 또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이 되면서 또 국민을 속였죠. 희망 저금통 대주로 국민을 기망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서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미 그때는 사실 대한민국 끝장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어디였죠? 신한국당인가? 아니죠. 그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이
완전히 이제 그때는 원래는 이제 2004년 4월 15일이 총선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거의 뭐 과반수뿐만이 아니라 거의 3분의 2 의석 거의 가까이 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탄핵 역풍이라는 걸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해가지고 결국 탄핵 역풍을 통해서 이미 여론은 그들 다 장악을 했거든요. 온라인에서 모든 조직들 북한과 연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미 모든 여론을 장악한 상황에서 탄핵 역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4월 15일 그때 15대인가요? 16대인가요? 그때 총선 때 그들은 싹쓸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헌을 해가지고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미 어찌 보면 이미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 체제는 끝났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이제 군대에서 저도 막 이제 제대하고 지역군에 제대하고 평범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상을 보면서 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이 저렇게 철저히 속일 수가 있는가? 네?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리드해 나갈 지도자가 저렇게 망국의 길로 내 스스로 국민들 끌고 갈 수가 있는가? 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한나라당을 쫓아가가지고 나 당원을 제가 직접 그때 당시 당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책임당원을 가입하면서 제가 그때 31살이었죠. 가입하면서 저라도 도울 테니 제발 최병일 대표 체제 가야 된다. 박근혜 대표 그때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비상대책위원장 막 나오실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이 우려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딸리는 이유로. 저도 그때 많이 우려했었습니다. 그분이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만큼은 대한민국 너무나도 위기였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가 나와서 감성 정치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최병일 대표 체제에 가야 된다고 내가 외쳤던 게 바로 저였고 그때 많은 국민들도 그 우려들이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는 분 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셨고 그분이 4월 10일 총선 직전에 3월 30일입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박사모,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이 그날 탄생했거든요. 3월 30일 날 박근혜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오후 10시죠. 저녁 10시 그 기점에 이제 모든 4대 방송에 다 동시 방송을 했는데 정강정책 발표를 하면서 눈물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연설에 제가 기대를 걸고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나 저분이 어떤 분일까 싶어서 그 연설 제가 봤는데 그 연설 보면서 제 가슴이 움직였고 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애국 동지들이 애국 국민들이 야 이런 지도자가 있구나. 우리가 절망을 했는데 애국 국민들이 노무현의 저 꼼수에 노무현의 저 거짓된 선동에 해가지고 탄핵 역풍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절단나게 생겼는데 그것도 김대중 정권 5년을 거쳐서 이미 국정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망가진 그 시점에서 노무현이 나와가지고 또다시 국민을 속여서 탄핵 역풍으로 나라가 이제 절단나게 생겼는데 우리가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었는데 박근혜라는 이런 지도자가 있었구나. 그 연설에 수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했고 그 연설이 힘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에 지금의 정광용 회장님이 박사모 카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게 박사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박사모님이 당당히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때 당시 정치인, 의원이었던 그분의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박사모예요.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이미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에 2004년 박근혜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이미 그때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2004년 4월 15일 날 총선 결과 누구나 예측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3분의 2의 의석 문제가 아니었죠. 아니 전체를 석권하지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고작 그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지만 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네. 그 한나라당이 과연 50석이나 건질 수 있을까라는 언론 모두가 그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 변수, 그 지도자가 나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결과 122여 석인가요? 127석인가요? 정확히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을 또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라는 그 정치인 그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가지고 평범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운명과 함께 했던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같은 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네? 전혀 모르고 오히려 반대했던 저조차도 그분의 예술, 그분의 진정성, 그분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민족을 사랑하는 물론 이제 그 부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궈낸 그걸 완수하지 못한 그 책임감 때문에 했던 그 순수한 그 열정, 그 마음들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움직였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7월부터 수많은 우리 애국 국민 전국 곳곳에서 박사모가 자발적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은 보십시오. 그때 이미 망했어야 될 대한민국이 박근혜라는 지도자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됐고 우리는 그때 개혁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나 그들은 정말 그때 그 기회에 우리가 정말 혁신하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고 계속적인 그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은 그 일신 안위만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왔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지금과 같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일부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왜 그 하지 못했을까? 왜 그분을 좀 더 멀리하지 못했을까? 네? 그렇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지도자였는데 왜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 그 한편은 저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분 역시나 그분도 결국은 인간이구나. 그분도 역시나 사람이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배신의 그런 역경들이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 그 박정희 대통령을 따랐던 많은 그 신복들이 그분이 그렇게 하자마자 그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섰습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님은 젊은 나이였죠. 20대 초반, 20대였죠. 20대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여위고 그리고 정말 가장 측근에 있었다는 그들조차도 다 외면하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심적인 이제 역경들이 있었겠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가장 가족처럼 가족 그 이상으로 케어해줬던 것이 바로 이제 그 뭐 최순실 그 일가, 최태민 그 일가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분도 역시 이제 일국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일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이미 2004년도에 정말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그 상황을 그분의 그 진심 어린 그 지도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뭉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런 하나의 그 잘못 때문에 네? 우리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민심으로 다시 하나 뭉쳤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스스로 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가 자행한다고요? 지금이 분열할 때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인물이 나은지 그걸 가려보자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달려있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싸움이에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고 누군가가 살아남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이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소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럴 각오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지난 3.10 항쟁 당시에 희생됐던 그분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분열할 때 아닙니다. 네? 분열할 때 아닙니다. 서로의 어떤 자잘못을 가려가면서 우리가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북핵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그 정책 기조의 핵심이 뭡니까?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에요. 과거 오바마 정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그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어떤 그 자긍심이랄까요? 그분들이 이제 미국이 결국 6.25 참전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말 꺼져가는 대한민국에 불을 지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진 그 나라가 이렇게 다시 정말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온 게 대해서 미국인으로서도 정말 자긍심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더 생각하고 어찌부터 배려하고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다릅니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핵을 사실상 실전 배치가 이미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네? 지금 사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을 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을 그 핵무기로 해가지고 위협할 목적으로 그들 핵 개발한다 생각하세요?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은 협상용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하여금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못하게끔 협상용으로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핵무기에 매진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한반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 북미 평화협상을 체결하는 거. 그 다음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적과 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게 현실 아닌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네?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추락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 남북한이 연방제가 통일이 되든 적화 통일이 되든 나름대로 그들은 평화적인 통일을 원할 겁니다. 평화적인 통일.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은 모두가 파멸하니까요. 이왕이 북의 입장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을 남한의 경제의 어떤 이런 발전상들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북한이 통치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전쟁으로 모든 걸 다 파멸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권력을 잡아본들 지금 같은 세계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이왕이면 남한의 어떤 이 경제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적과 통일을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남북한의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나도 심각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예. 네? 북한하고 우리가 경제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라도 좀 이게 균형이 맞아야만이 적과 통일도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죠. 그럼 북한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으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남한 경제를 끌어내리는 게 목적 아닌가요? 지금 그 수술을 착착 밟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에서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던데 이거는 미쳤다는 발언보다도요, 한마디로 특검의 박인수 그놈은 간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추락의 날개를 펴서 추락을 거듭하게 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목적이에요. 목표고. 그래야만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 목표, 연방제, 북한과의 연방제로 갈 수 있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의 그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핵이에요. 핵무기.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한반도에서 문재인이가 이미 본인이 공언을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뭘 했으면 자기는 김정은을 만나겠다 했잖아요. 김정은을 만나서 북핵을 폐기시키겠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언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북핵의 목적이 뭔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미 평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적과 통일을 일궈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북핵을 그대로 사용할 목적은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남한에다 사용하면 지네들은 뭐 통일해 보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네? 미국까지 쏘는 또 날아가는 도중에 격추당하는 건 불보듯 뻔한데, 북한은 협상용으로 핵을 개발하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런 위급한 중체된 이런 현실에서 분열이라고요? 지금이 한창 분열할 때라고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태극기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국민 여러분, 정말 현실을 자각하십시오. 지금 성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반대, 그 행위들, 그 자들, 저는 목전에서 그들과 직접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어요. 그 중에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사드가 왜 배치됐는지 그 진실 알게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그들을 선동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 목전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현실은 너무나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간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앞으로 리더자고 누가 앞으로 이걸 끌어가야 될 재능이 있는 자, 이걸 가려야 할 때가 아니라고요. 정말 지도자라면은, 정말 책임자라면은 지금과 같은 이 난세, 이 난국에 정말 죽기로 각오하고 본인이 희생될 각오하고 저도 제 자신이 희생될 각오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세대 이끌고 갈 사람들은 그 다음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상당한 목적은 분열을 위함이 아닙니다. 애초에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변했던 바꾸어져 있지만 그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 애국 보수 진영,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총에같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애국 동지, 애국 국민들을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더라면 우리가 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힘을 보탰죠. 이전에 새누리당이 힘을 보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미 2004년도에 대한민국이 파멸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한 지도자 때문에 그분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까지 존속해 왔는데 13년을 더 영위해 올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때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권 통해가지고 민심이 완전히 이반됐잖아요. 그 80, 90%가 좌파 우리가 말하는 좌익 진영 그들 지지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못하고 네? 정작 매 선거 때마다 자신들 지지해주고 자신들 뽑아줬던 우리 태극기 민심은 철저히 외면했잖아요. 네? 그들 철저히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그들 보십시오. 이혜원 씨도 마찬가지고 정말 제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네? 정말 당신들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들이라면 지금의 대한민국 이 현실 그 주된 책임들이 바로 당신 스스로임을 왜 자각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기존에 있던 그 정당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런 사분의 속에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네? 그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2년 만에 투철이 무장되어 있는 그 과거 통진당 일부 지금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사실은 통진당 그 세력 다 장악했어요. 순수한 진보 진영 거기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저들은 자신들이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확고한 그 좌파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무장되어 있는 반면에 그걸 상대하고 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들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네? 무슨 이념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그들과 대척점 가고 싸워야 될 것 싸우냐고요. 안 싸웠잖아요. 네? 그들에게 끌려다녔지 않습니까? 의석을 많이 주면 뭐합니까? 과반수 이상 의석 200석을 차지한들 뭐합니까? 100석도 안 되는 그 세력들이 놀아나지 않았나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대한정당을 만든 겁니다. 매 선거 때마다 무조건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받고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던 것만큼은 그 패선만큼은 막아야겠게 정말 우리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천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권력 나눠먹기식으로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돈 많이 공천 비용 많이 갖다 주면 비례대표 자리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도에 완전히 그쪽 좌익 쪽 좌파 쪽으로 넘어갔던 그 민심을 다시 돌려 세웠잖아요. 그 돌려 세운 그 공만큼은 뭘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파 진영의 어느 지도자들, 네? 어느 누군들 박근혜 대통령만큼 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사람이 있나요? 정말 있나요? 오죽하면 제가 그 과정에서 많은 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네? 많이 이제 대선 과정에 그때 그 이명박 이제 2007년도죠.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하고도 대화하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 정치인이었던 당신이 국회의원이나 그동안 할 때 당신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지지자 정말 만나본 적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단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네?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고 따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는 지도자는 다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기꺼이 박근혜 이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 네? 그게 곧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박근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정치인들,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느낀 거, 정말 한심하고 너무나도 내가 진짜 속으로 통곡을 했던 게, 그들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도력을 전혀 몰라요. 네? 고작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결과가 지금의 탄핵정부 아니었습니까? 당신들이 그 그릇된, 네? 결국 매 선거 때마다 그 여당이라는, 기존의 보수 정당이라는 유일한 정당이었죠. 그 정당에서 공천만 받고 나오면 무조건 당선된다라는, 그 등식 관계, 그만큼 깨야만이, 네? 그만큼 깨져야만이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누군가를 이제 공천을 할 때 정말 민심을 대변하고 그들의 철학과 정치적인 방향에 부합되는 사람을 공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당신들이 버렸던 새누리당 우리는 재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창당을 한 겁니다. 새누리당은 우리가 탄기국에서 국민저항본부로 이어졌고, 그 국민저항본부에서 새누리당을 창당하기까지 분명히 많은 언급들이 있었어요. 당시 정광용 대변인이 한 얘기도 있죠. 우리가 정당을 창당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이 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원이 주인된 정당을 만들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당에 대해서. 외쳤고, 우리 모두가 화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외쳤습니다. 저도 화답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네? 정말 그런 정당이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당원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4분 5일 됐죠. 네? 지금 대한애국당인가요? 조원진 의원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 정당은 100% 실패합니다. 설 수 없습니다. 왜? 거짓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변희재, 핵심 있는 변희재, 정미영 대표님, 그분들 보십시오. 왜 초기에 대선 직후에 왜 온갖 거짓말로 그 정광용 사무총장이죠. 우리가 인정을 했던, 우리가 창당대회에서 우리가 다 모두가 정광용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거기 다 계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좀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뭐 정광용 사무총장은 처음부터 본인이 나서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안 나선다고 했잖아요. 자신은 감투를 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사실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불신했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게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된 일이고, 얼마나 많은 견제가 들어오는데, 그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아무 책임을 안 지겠다? 저는 그 저는 책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광용 대변인이, 그때 당시 대변인이 맞죠. 그분이 정당을 창당하더라도 자기는 지금을 맞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봤어요. 아니, 전 정당 말도 안 된다. 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되는 그 순간, 3월 10일 인용이 되는 그 순간, 저도 생각을 달리했죠. 네, 달리했죠. 이제는 비전이 없구나. 우리가 대안이 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구나. 그래서 바로 3월 11일 날 우리가 토요일이었죠. 11일 날. 그때 우리가 집회를 통해 가지고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정당 간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 12일 날, 일요일 날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 긴급 소집했습니다. 긴급 소집회에서 바로 발기인대회를 바로 개최했었어요. 바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바로 그 주 금요일 날 강원도당이 창당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집행부 지도부에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새누리당 창당 과정에서 초기 지도부는 반드시 정광용 대변인이 총대를 메야 된다. 그 무거운 책임을 맡아야 된다. 안 맞는다? 아무것도 책임을 맡지 않겠다? 이거는 정당 한 걸음도 못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결국은 정광용 대변인도 마음을 고쳐 먹었는지 창당될 때 사무총장으로 본인도 이제 수락을 하는 걸 과정이 됐던 겁니다. 모두가 찬성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온갖 거짓말로, 사실과 다른 거짓말, 한 번만 확인하면 될 수 있는 문제를 당헌 내용조차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우리 순수했던 태극기 민심을, 태극기 동지들에게
정광용 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음해 공작들을 했습니까, 그때?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과했습니까? 진정서를 위해. 그건 아니죠. 정광용 사무총장의 설령 잘못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은 잘못대로 대처를 하고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변희재 대표하고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분명한 대안까지 제시했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네? 했고, 그분도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고, 그리고 신촌에서 우리가 그때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공직당원 대표 제가 제안한 겁니다. 물론 그 제안 과정에서 저는 정광용 사무총장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왜?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대표 두 분과 사무총장 한 분, 세 명이서 지도부를 이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결국 대선 과정에서 한 분이 사임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 많지만, 결국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으로 우리 지도부를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새누리당, 신생정당을 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지도부를 보강할 차원에서 공직당원 그 제도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있지만 그 상세 내용은 당규에서 다루기로 했었어요. 했는데 정광용 사무총장이 어쨌든 당규를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무총장의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얘기했어요. 공직당원 대표로 원래 4명을 호선할 수가 있는데 그저 두 분만 호선을 하자. 그리 되면은 정광용 이제 사무총장님도 절대 어떻게 그 지도부를 어떻게 견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도부를 보강하는 목적으로 그분도 수용할 것이다. 분명히 내가 그런 제안을 던졌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정광용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직접 부딪히겠다.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변희재는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촌구 모임에 막상 갔더니만, 물론 그것도 그래요. 제가 대구에 있던 시구의원 그 중에서 구의원 한 분에게 내가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그 배경과 그 이유, 사유 설명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그분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그 추대를 해서 두 분만 올라와 달라고. 저도 얘기해서 그분들도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신촌에 가봤더니만, 모임에 가봤더니만, 3사람이 온 거예요, 3사람이. 네. 기존에 두 분의 지도부가 있는데 3사람을 청구한다? 그러면 당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문제가 되죠. 왜? 당헌에는 공직당원에 대해서 2가지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공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자, 또 하나는 공직에 출마할 사람 중 희망자. 그 2가지가 공직당원의 정의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정의가 안 됐잖아요. 당규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3명을 추대한다? 결국 누가 보더라도 당권 장악이라는 명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변희재 씨는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자리에서 정광택 상임대표하고 정광용 사무총장을 해임 결의를 하자고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당을 깨자는 거냐고. 우리가 어떻게 일궈낸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정말 어찌 보면은 이미 2004년도에 초창기 박사모 창립 동지여서 동지였기 때문에 동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광용 사무총장의 단점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걸까지 얘기까지 해주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당을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광용 사무총장의 손을 잡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걸 다 수용했던 그자가 갑자기 3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권 장악이라는 건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것도 부족해서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에 대해서 해임 결의를 한다? 그것도 그 이유가 자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타당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려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싸웠어요. 안 된다고. 이건 당을 깨는 거라고. 결국 저를 내쫓더라고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의 대한애국당의 시작입니다. 네? 대한애국당이 그렇게 온갖 거짓된 선동으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던 추문들, 그런 추문들을 퍼뜨려가면서 우리 순수했던 태극기 민심 동지들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사당 후보를 반대했다고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정원진 의원을 후보로 낼 때
그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후보를 냈습니까? 대통령 후보 낸 겁니까? 당선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지 않나요?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판결에 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가 혹여나 안철수하고 또 야합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애국 보수진영 후보가 무너질까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철수나 문재인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네? 그런 불의한 타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가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선 기간 동안 우리가 뭘 외쳤습니까? 조원진 후보를 외치면서 함께 외친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지 않았나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이 무효다고. 탄핵이 불법성과 이것을 온 국민에게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선 거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가 후보조차도 없었다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조원진 의원이 우리 새누리당에 입당을 할 때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사진의 미락을 통해 가지고 입당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원진 의원은 분명히 순수하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창당대 때 와가지고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본인이 그 이후에 입당을 결정한 것도 순수하게 태극기 민심에 힘을 보태겠다. 뜻을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참여한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재준 후보, 무소속으로 나와 있던 남재준 후보, 그분이 우리 쪽으로 오기를 우리는 기대했던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재준 후보가 정말 우리 태극기 민심을 존중을 했더라면 그냥 모든 이해관계를 접고서 무조건 들어왔어야죠. 근데 지도부 몇몇 소수의 지도부를 볼 게 아니라 우리 태극기 민심 모두를 정말 그가 인정을 했더라면 그냥 태극기 민심에 의존해가지고 본인이 입당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당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때 당시 아마 다 나왔죠. 알고 있죠. 그때 당시 남재준 후보 쪽에 대변인을 하셨던 우리 탈북민 출신 박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다 공개했잖아요. 네.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새누리당 이제 창당 그 과정에서 그때는 창당이 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조본 이제 우리 대표자들 몇 분들이 그분들 만났잖아요. 네? 만나가지고 빨리 입당을 해달라니까 그분들이 자꾸 입당을 하지 않고 먼저 추대를 해달라. 이래 돼버리니까 그럼 추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운동이. 그분 무소속으로 하면서 이미 그 개인 그 조직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정당으로 가는데 정당 후보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정당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개인 사조직을 만약에 왜 추대하게 된다면은 그 조직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입당을 요구했던 거고 들어와서 무슨 경선에 붙어본들 100%죠. 100%죠. 남진 후보가 되는 거는. 근데 남진 후보한테 우리가 요구했다는 게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분 이해란 박사님께서 이제 공개했던 내용 두 가지였잖아요. 그 하나가 그분이 당선되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지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분 요구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삼았죠. 근데 그건 솔직히 웃음거리잖아요. 무슨 지분입니까? 네?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거 생각하시면 1% 솔직히 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1%가 뭡니까? 네? 지분 요구는 하나의 명분일 뿐이었고 핑계일 뿐이었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 핵심이었죠. 두 번째 요구사항이 공개된 게 내용이 뭐였습니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권을 당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후보 단일화. 결국은 남재준 후보는 그걸 거부했어요. 지분 요구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권을 당해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입당을 안 하신 겁니다. 왜? 그분은 남들 무소속으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올 때까지 나름대로 자기 비용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창당은 된다지만 이제 곧 창당은 된다지만 창당이 됐을 때 선거 자금 비용들을 어디서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네? 아니 본인 비용이 자기 집까지 다 담보를 맡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설령 후보 단일하더라도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 당이 한다? 본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죠.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그분이 입당이 결국은 거절되고 조원진 후보가 입당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상 이제 그 하루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광용 이제 대변인이 요구를 했잖아요. 조원진 후보를 내세우자고. 그래서 그분 후보된 거 아닙니까? 그 조원진 후보님이 그때 TV에 나가지고도 인터뷰 했잖아요.
그 기자인가? 그 사회자가 대통령 출마에 대한 이게 준비가 의사가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자기는 전혀 없다.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다. 그래서 당에서 요구하니까 좀 고민 중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고 팩트잖아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선거 후보 공보물, 후보자 공보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부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회장, 우리가 그때 우리 탕기국 박사모 부회장이었는데, 신윤 교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공보물 어떻게 제작되는지, 공보물은. 후보 측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후보 측에 준비하겠죠. 당연히 그쪽에 당연히 정치인들이 거기 보좌관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쪽에 보좌관들은 뭐라고 했다는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자기들 아무 준비한 게 없는데 대선 출마할 의사도 없었고 아무 준비도 없는데 왜 당에서 출마하라고 했으면 당에서 준비를 해야지. 결국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결국 4페이지짜리 공보물 나왔잖아요. 4페이지짜리. 대통령 선거에 4페이지짜리 나왔잖아요. 자,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그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했더라면 당연히 우리 후보는 양보를 해야죠. 저도 그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원주에서 강원도에서 올라가는 우리 함께 가는 동지들이 중간중간 잔뜩 물어요. 우리 이러다가 우리끼리 분열돼가지고 문재인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고. 절대 우리는 단일화 되는, 우리는 뭉칩니다. 단일화, 합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홍준표가 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였어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권영희 대표님, 그분도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습니까? 변희재 솔직히 나 변희재 대표라고 말하고 싶지도 정말 않을 만큼 정말 실망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전엔 정말 제가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했고 함께할 동지라 생각했고 장기정 대표와 같은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 너무나도 실망을 했어요. 권영희 대표 정말 명예로 먹고 사는, 명예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권영희 대표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끌어내렸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게. 권영희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그게 발언했던 거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네? 아마 선거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 참여했던 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난 조은진 의원도 나중에는 단일화 하겠다라고 본인이 발언했을 때, 아, 그래, 역시 제가 그래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그때는 제가 조은진 의원 잘 몰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알아가고 있는 조은진 의원이, 아, 역시 내가, 정말 이제 조은진을 외치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알면 알수록 정말 의미, 가치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딱 던진 말이 뭐였습니까? 자기로 단일화 해야 되는 거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때 난 솔직히 실망했어요. 뭐지, 저거? 단일화 하자면서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난 솔직히 상식적으로 단일화를 그분이 외친다고 했을 때 공정 방법을 냈을 줄 알았어요. 물론 시간은 촉박이 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다면 TV 토론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며칠 내에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자기 승복하겠다. 그 결과를 따르자라고 그걸 제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 없이 그냥 자기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이기는 선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단일화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상대 후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상대 후보는. 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뭐 정광용 사무총장하고 정광택 상임대표를 해임해야 된다고. 그 얘기가 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타당 후보를 지지했다?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네? 그게 할 말입니까? 자유한국당,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적 아닙니다. 네? 함께 해야 될 동지예요. 함께 해야 될 동지이고 그들 속에도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태극기 민심, 태극기 집회 참여했던 수많은 동지들, 17번 후원에 동참했던 수많은 동지들, 자유한국당 당원들 많습니다. 저도 자유한국당은 2004년도에 자진 입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네? 제가 탈당을 하고 결국 새로운 우리가 새누리당 창당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정당으로 견제를 하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무너진 이 보수 애국 우파 진영을 재건할 목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동참한 거예요. 그런 지금 그들이 온갖 거짓말로 분열에 거듭하고 저에 대한 모든 소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모든 소문도 다 거짓이에요.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이제 태극기 민심이 대한애국당으로 기울어가지고 그들이 왜? 정광용 사무총장이 구속된 틈을 타가지고 네? 대한애국당을 이제 뭐 경기도당이 창당되고 막 잘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서로 비난하지 말고 각자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십시오. 최소한 당신들이 네? 조은진 의원님을 비롯한 변희재, 정미영 대표님 네? 그분들이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지도부의 향연 뭐 저는 좋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최소한 지금 구속되어 있는 3.10 항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우리 지도부를 이끌었다는 그 책임 하나 때문에 집회 신고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네? 정광용 사무총장, 정광택 상임대표 네? 정말 불명예로 물러났던 권영희 대표 그분들 불명예 당신들이 공개적인 사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갖 거짓말로 그분의 명예를 철저히 짓밟았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가가지고 따질 문제입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거 사과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태극기 민심을 우롱할 것입니까? 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 태극기 민심이 새누리당이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죠. 사실 모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당요. 대선 이후에 빚만 남았어요. 네? 선거 비용 한 300~400대는 그 비용도 아직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저도 한 1,000만 원 가까운 그 비용을 차입을 해가지고 그나마 선거 비용을 치러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거 이후에 지도부하고 최대한 협력을 해가지고 선거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조차도 아무것도 못하게끔 변희재하고 그들이 처음부터 발목을 잡았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네? 정광용 사무총장이 그때 대선 직후에 우리의 단일 우리 집회는 앞으로 우리 집회는 새누리당만의 집회가 돼서는 안 된다. 태극기 민심 다시 하나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대척점에 섰던 우리 애국 보수 진영 분열의 대척점에 섰던 변희재 그리고 정미영 대표님 그리고 뭐 조은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분간 단에 서지 마라. 단에 서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 난 정당하다고 봐요. 난 옳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그분들이 그 말이 자신들을 토사구팽시킨다라고 판단하고서 바로 그 길로 변희재 씨가 먼저 선방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거짓된 내용으로. 당헌 내용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당헌이 없었대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있던데. 네? 읽어보지도 않고 온갖 거짓말로 무슨 사무총장이 영구직이라는 둥. 네? 전당대회를 상임대표만 할 수 있다는 둥. 그런 거짓말들을 제기했었습니다. 저는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새누리당을 우리가 어떻게 일궈낸 새누리당이고 우리가 3.10 항쟁으로 내가지고 내분에 정말 그 고결한 피까지 흘려가면서 일궈낸 정당인데 네? 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 조은진 의원과도 저도 통화도 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조은진 의원님 정말 이런 극단적인 분열대로 갈 때가 아니라 네? 분열로 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 태극기 민심들 우리 순수한 애국 시민들을 봐서라도 제발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정말 지도부가 정 문제가 되고 안 된다면 당신이라도 우리 그래도 시도당 위원장들 있잖아요.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들과 면담을 해달라.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 경남도당부터 해가지고 다른 위원장들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지도부에도 우리가 면담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면담 요청했는데 그게 조금 실이 딜레이 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조은진 의원한테 면담을 요청했었어요. 조은진 의원이라도 빨리 우리가 면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누리당에 좀 온전히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보고 그래서 대안을 창출해보자. 난 분명히 일단 대안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요. 그분들이 얘기했던 전당대회 솔직히 말하면 가능합니다. 왜 가능했냐. 조은진 의원이 만약에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가지고 분명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정광용 사무총장이 정말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해서 이렇게 가자고 했다면 우리가 그 뜻을 같이 했다면은 시도당 위원장들이
전면전 앞장서게 되면은 중국의 당원 5분의 1 이상, 네? 5분의 1 이상, 20%의 당원들에서 서명을 받게 되면, 전당대회 요구 서명을 받게 되면, 당헌상 전당대회 개최하게끔 돼 있어요.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거기 당헌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가능하다고. 제발 대신 당신이라도 새누리당을 정말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답변 들어온 줄 아십니까? 조은진 의원님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지금 시도당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비대위원들이 반대하지 않겠냐고. 비대위원들이 나서서 또 다시 난리치지 않겠느냐고. 그 말을 하시면서 시도당 위원장과 면담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계룡산 산행을 강행을 했습니다. 계룡산 산행을 강행을 했어요. 저는 참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아니 비대위요? 비대위가 그게 무슨 비대위입니까? 네? 당헌이 있지도 않은 불법적인 임의로 만든 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그리고 실체도 확인이 안 되는 그 비대위들 눈치를 보느라고 정당하게 법 절차에 의해서 그 선출되고 어쨌든 추대되었던 전국의 시도당마저도, 시도당 그 지도자 그 위원장들마저도 안 만난다? 조은진 의원은 분명히 개인이 욕심이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조은진 의원의 그 리더십에 엄청난 한결이 있다고 저는 봤었습니다. 아, 이 지도자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자기도 줄 서래요. 저보고. 저보고 자기 쪽으로, 저보고 다른 시도당 위원장들 설득을 해서, 계룡산 산행을 좀 다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 명분이 없는데요, 명분이. 시도당 위원장 본인이 만나면 되잖아요. 조은진 의원이 대선 기간을 통해가지고 분명히 새누리당이 지도자로 급부상한 건 사실 아닙니까? 정당의 사무총장이 있지만, 사무총장 그 이상으로 버금가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대선 후보 아닌가요? 물론 결과는 저조했지만, 하지만 그걸 우리가 실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 멋지게 이뤄냈고, 선거를. 우리가 승리했어요. 대선만큼 우리 정말 이런, 역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이런 선거가 없었잖아요. 네? 모두가 자원봉사로,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조은진이라는 정치인, 일개 지역 정치인을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모두가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했던 거, 왜 그 모든 그 순수한 그 열정 애국 동지들을 사분오일을 시키는데, 분열시키는 그 중심에 조은진 의원이 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배신감이고. 이거는 지도부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우리 당원 전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한애국당이 제대로 제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대한애국당에는요, 이미 불순 세력들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숱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 문재인 정권, 그들이 외쳤던 보수 괴멸, 그 작전이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분열할 때 아닙니다. 지금 분열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요? 누가 잘났고,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능력 없는 애국팔이 한다고요? 보수팔이 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용어들을 쓸 수가 있죠? 그런 용어들은요, 저 종북 세력들, 우리 애국 보수 중에 단합을 막으려는, 네? 그런 방법, 그 세력들의 전 용어입니다. 그 전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고요? 왜? 왜 그들이 이롭게 하는 행위를 동참하고 계십니까? 애국팔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애국팔이 한다고, 보수팔이 한다고. 좋아요. 저한테는 숱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행동으로 보일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저희 비방했고 저희에 대해서 온갖 소문과 풍문들을 저를 음해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일일이 해명 안 합니다. 저는 제 행동을 보일 겁니다. 언젠가 당신들이 정말 거짓이었다는 걸 실상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용어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애국 보수 진영이 지금 분열할 때라고 외치는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백모 박성현님 정말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고 최근에 한번 통화했습니다. 한번 꼭 뵀으면 좋겠다고. 네?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존경할 만한 분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직접 대면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발언한 내용 영상을 보니까 그런 반응 하셨더라고요. 분열할 때라고.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망하느냐에
정말 백척간두,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에요. 나라 망한 다음에 당신이 잘났다고, 당신이 역시 지도자였군요. 당신이 정말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군요. 알리지면 뭐합니까? 당신의 목숨도 이미 죽은 목숨이 될 텐데. 정말 그러길 원하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네? 지금 분열해가지고 CCTV를 가려보자고요. 그 위험한 발상들에 조원진 의원도 함께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 이거는 제가 격분할 만한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수많은 우리 애국 동지님들, 순수했던, 뜻을 함께했던 우리 애국 동지님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명예를 저는 욕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누리당을 어떻게 창당했고, 어떻게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게 없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발목, 손목, 발목 다 자르지 않았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3.10 항쟁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는 손상대 사회자님, 그리고 정광용 대변인, 국정원의 대변인이었죠. 그분들 빨리 조속히 석방할 수 있게끔 3.19 항쟁의 희생자 사망 사건들 명백한 경찰 책임입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거예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종로 경찰서장을 고발을 했을 때 유족 중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 유족 대표라는 분이었어요.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 와서 저한테 처음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서장을 이제 고발하는데 자신의 부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하는데 왜 유가족들한테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했느냐. 물론 제가 그분들 연락처를 알았다면 사전에 당연히 연락을 드렸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분들과 접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뵙고 싶은데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좋다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래서 결국 약속을 잡아서 제가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그분을 만나 뵀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정말 제 마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월호 참사 있죠? 그리고 누구죠? 백낙현이 아니고 어쨌든 지난번에 불법 시위로 해가지고 경찰을 물대포로 해가지고 사망했다는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 희생이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좌파진영, 종북 세력들, 그들이 했던 모습들, 아니 뭐 그까지 안 보더라도 우리 세월호만 보도 그렇네요. 세월호 그 유가족들을 에워싸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이미 3년이 넘을 동안 체계적이고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 유가족들을 케어하는 모습들 여러분 다 보셨죠? 반면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자조할 내용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그런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탕기국이나 국정원 자체가 우리가 조직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훈련받지 못했잖아요. 시민운동, 애국운동, 고작이며 저와 같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했을 뿐이지 저조차도 대규모 어떤 조직을 꾸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나마 박사모의 이제 정광용 회장님, 그분은 박사모라는 조직을 자생적인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탕기구이나 국정원을 이끌어 나갈 때도 처음에 애초부터 우리가 정광용 이제 박사모 회장이 리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당연히 우파 단체, 자유총리연맹이 됐든 아니면 어버이연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대령연합회 됐든 어쨌든 그런 여러 이제 유수의 나름대로 규모 있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애국시민연합이라든가 애실련이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규모 집회, 그들 광화문 촛불에 맞불 놓을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감당을 못했어요. 왜? 그분들 자발적인 조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자금이 먼저 확보가 되고 돈이 있어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서지 못할 때 정광용 그 박사모 회장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산하는 모임의 수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선 겁니다. 네? 나설 분이 없어서 그게 그 이후 탕기국이 되고 탕기국이 국민정보부가 됐고 거기서 모두가 뜻을 함께 해가지고 지금의 새누리당이 탄생한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박사모가 됐다고요? 박사모가 주축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강원 본부만 하더라도 지금 강원 도당만 하더라도 박사모 회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기존의 박사모 회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지한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또 조원진 또 지지한다고 그걸 간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유가족분들을 사실 케어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도 안 됐고 그런 조직도 안 돼 있는 이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유가족을 만나뵐 때 정말 조심스러웠고 제 진정성을 정말 그분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많은 고심하고 조심스럽게 그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도부를 고소를 했었잖아요. 고소를 과실치사 혐의로. 저는 솔직히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때 3.10 항쟁이 절대 우리 지도부 책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 8대 0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진짜 그 정도도 안 했다면은 네? 아니 뭐 어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 상황에서 경찰에서 그렇게 저는 솔직히 그런 의심까지 갑니다. 경찰에서 일부 그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문재인 지지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지지한 놈도 있겠죠. 간첩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쪽에 줄 서고 있는 경찰 당국이 없겠습니까? 군부도 있는데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분명히 저는 조심스럽게 그걸 점쳐봅니다. 그게 그 경찰차 버스 내 온갖 폭력도 오늘 있었고 그런 문제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도부를 고소했을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왜 저랬을까?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내용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3.10 항쟁에 대해서 유족대책위를 결성하고 했지만 그 유족대책위에 참여했던 분들조차도 그 나중에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지도부에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다 뿔뿔이 네? 흩어지면서 기존에 그래도 국정원의 정당성을 이어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아무런 정보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도 없었고 다 대처되고 있는 줄만 알았고 네?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관심했다.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그래도 그 뜻을 같이 하고 그 부모님이 갑자기 희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 그래 무남 동료 가정도 계십니다. 네? 마지막에 돌아가신 김주빈 여사님께서는 그분이 남겨놓은 부인, 사랑하는 부인과 무남 동료의 딸이 한 분 있어요. 이미 그 결혼하신 딸분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그 가장이었던 아버님이 갑자기 비명에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을 어떻게 놓였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사실은 온갖 허위된 누가 그런 허위의 정보를 흘렸는지 네? 그 출처도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마치 그분 마지막 이제 그 희생되신 그분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끌어안다. 그게 우리하고 성향이 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왜 그런 거짓된 정보들이 흘려가지고 했는지 그분을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순수한 우리 애국 시민이었고 아버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주부죠, 주부. 근데 어떤 가정은 그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하는 사업을 잇기 위해서 그 아드님이 군에서 중령으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하던 그 사업이 갑자기 이제 스톱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군에서 군복을 벗고 나와가지고 아버님 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유족분들 계세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네?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분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했죠.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했고 그런 경험도 없었고 저 좌파 종북 세력들처럼 정말 세월의 유가족을 보살피고 케어하는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분들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분노한 마음에 그래서 지도부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영상관계는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분도. 그분들도 이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고 계세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또 사실 그 스피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당일날 스피커가 충격을 받은 지 13분 만에 추락했을 때 그때 사망했던 바로 그 옆자리에 원주에서 함께했던 우리 애국 동지님이 계셨어요. 원주에서 갔던 애국 동지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이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좀
격분해하시면서 경노해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만약에 그 스피커에서 맞아가지고 내가 죽었더라면 내 죽음이 개 죽음이 되지 않았냐. 라고 그 말을 나한테 이제 할 때 정말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웠어요. 정말 그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제가 인솔에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희생이 됐더라면은 어찌 보면 뭐 진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그때 3.10 항쟁은 우리 모두의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의 사건. 그래서 최소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국민이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국민 선거를 참여하면서 그나마 위안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전적으로라도 그분의 남은 유족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되라고 우리가 보태지 그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상황 직후에 대선을 치렀죠. 대선 직후에 또 정원진 그 변희재가 시작했던 그 분열로 인해 가지고 사분의 그 과정에 그 유가족을 챙길 수 있는 여력조차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유족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유족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고소 취하의 목적도 전혀 아니다. 여러분이 고소한 거는 감정적 한 것은 정말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성금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성금 모금하는 거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동의를 구했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주셨고 결국은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다른 분들과 나머지 유가족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국민 성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밟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누리당 지도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광용 사무총장과도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국조본 자체가 검찰의 어떤 수사 대상이 올라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하고 있던 행실본이라는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저희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았었어요. 물론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묻길래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분이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모금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하길래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유족분한테 분명히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고 절대 아니라는 거. 진정성이 이거는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 개개인의 명예이기도 하고 네? 우리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고 승낙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던 거고 네? 고소 취하는 별개의 문제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든 말든 여러분 자의적인 판단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선거 모금을 하겠다고 추진했던 거는. 물론 그 이후에 제가 그 집회 자리에서 제가 몇 차례 공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걸 캐치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기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기사에 그 선거 모금 대가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기자한테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뭐냐고 도대체 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공개할까요? 네? 인터뷰는 내가 다시 들어봐도 이 사실과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기사를 썼냐. 결국은 그 기자가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제목을 좀 바꾸더라고요. 어쨌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선거를 이번에 이제 언급이 됐고 진행되고 있는 거는 고소처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개개인의 명예의 문제고 우리 태극기 민심, 애국 시민들의 정말 이거는 명예 문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 부탁드렸고 물론 이제 일부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모금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금을 해가지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유족분들의 몫이죠.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쓰고 하고는 그분의 몫이지만 우리 도린선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살아오십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집에서 가장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네?
그런 분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군에서 정말 충성되게 군 복무를 하던 분이 군복까지 벗어야 됐고, 네? 그 출간 무난 동료의 그 출간 그 과정에서조차 홀로 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게 남의 문제입니까? 세월호 유가족과 비교한다면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해도 안 된다고요? 아무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게 기부금품 관련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금의 주체 단체에 있는 대표자나 임원들이 그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미처 내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집행유예건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건이. 그 종북 세력들과 숱하게 싸우다가 13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뭐 징역 6월에 뭐 집행유예 2년인가요?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항소를 해가지고 싸웠어야 되는데 이겼어야 될 문제인데 그때 탄핵 정국을 들어서는 바람에 결국 제가 여기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소를 포기하고 그냥 집행유예를 그걸 내가 받아들였었거든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그 모집금품 신청이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전 관계자가 이제 그 사유를 들어서 이제 그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서 제가 유족분들을 만나서 사실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제가 우리가 국민저항본부에서 그 탄생했던 새누리당이 우리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에서 3.10 항쟁 유족에 대한 이제 대책위를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 모금 문제도 함께 이걸 풀어나가려고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동의해 주셨고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제 팩트고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우리 전국의 태극기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 3.10 항쟁에 대해서 물론 그 책임은 경찰 당국이 묻는 건 별개로 진행합니다. 당장 다음 주 18일 날 제가 중앙지검에 출석을 해가지고 직접 제가 그 조사를 받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지난번 고발장에다 추가된 내용을 해서 할 것이고 그거와 별개로 3.10 항쟁으로 해서 희생되신 우리 애국 동지님들 그 유족분들에 대한 우리 배려는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따로 분열해서 나갔던 대한애국당이라든가 각종 뭐 홍준표 쪽을 갔던 분들이나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시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신 이런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그 집회 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바로 당신이 그 사고를 당하고 운명을 달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남아있는 다른 분들이 남아있는 그 당신의 유가족들에게 지금과 같은 이렇게 무관심과 홀대로 됐다면 죽어서 하늘에 가서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게 과연 남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 모금 문제를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다시 일을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 상황에서 더 많은 이제 협의될 사안들이 있겠지만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더 이상 분열하지 마시고 정말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태극기 집회에 당시에 한 번이라도 단에 섰던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심을 하십시오. 명심을 하시고 상대가 잘못했던 걸 더 이상 추궁하거나 들춰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광용 뭐 대변인 사무총장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태극기 민심이 분열된 거의 그 중심에 우리 각자가 그 지도부에 섰던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음을 자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분열된 민심을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각자가 그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리에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8월 15일 그날이 기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촉박합니다. 하지만 또 그 유의를 또 기약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우리가 각 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 망한 다음에 당신이 잘났다는 것이 드러나 본들 뭘 하겠습니까? 당신도 이미 죽고 없을걸요? 지금 우리가 뭉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 간첩 문재 정권, 이 나라를 판밀로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추락인 나라로, 그래서 북한과 경제적으로 남한 경제를 정말 추락시켜서 정말 연방제 통일, 적과 통일 그 수순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망국적인 세력들에 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물론 그 일에는 저와 같은 전업 시민운동가들이나 정말 이 일에 전문적으로 뛰어들었던 그 사람들 앞장설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협력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이상 애국파리, 보수파리 이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그런 용어들은 우리 애국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속하고 뭉치게 단합을 저해하기 위해서 저 종북 세력들, 불순한 망국 세력들을 우리에게 심어놓은 단어들입니다. 앵벌이라는 단어도 거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했던 그 자금들이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과연 부합되게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하고 있다면 주위에서 어떤 얘기들은 다 무시하시고, 그분들이, 그 시민운동가들이, 애국진영 단체 대표자들이 하고 있는 것부터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지금 해야 될 길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한 30분 정도 발언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네요. 아무튼 오늘 그 기자회견을 대신해서 TMT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전국에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 마지막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 아닙니다. 뭉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3.10 항쟁으로 구속되어 있는 분들 절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히 경찰 당국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거의 1시간 하신 것 같은데.